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면서 동시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도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우리 사회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최후의 보루 헌법기관이죠. 지난주 대통령 탄핵처럼 말이죠. 그런 헌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하지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논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알박기라며 발컥 뒤집어졌고 대선 출마하려는 거냐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대행의 한수, 이다혜 기자가 첫 소식으로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함께 지명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마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목 2자리도 지명한 겁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한대행은 업무 복귀 이후에도 임명을 미뤄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대행은 전격적인 임명 배경으로 국정운영 차질과 국론 분열 우려를 꼽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가능성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헌재 결원으로 심판이 지연되면 현안 대응이 어려워지고 국론 분열도 심해질 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대행은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마를 염두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측근들과 오랫동안 고심해온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대행은 오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진보로 분류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자, 임명이 되면 헌재는 명실상부 보수 우위로 재편이 됩니다. 이 두 지명자가 누구인지까지 김설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17년 검찰을 떠났고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취임하는 등 측근 인사로 뽑힙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당했을 때는 대리인을 맡아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밤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헌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은 야당의 반발 등에 잘 대처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절차와 관련해가지고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경력의 법관입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20년 11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합류하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4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됩니다. 대통령목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오늘 지명과 임명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대로 그렇게 임명이 최종되면 헌법재판소가 완전 구도가 바뀐다면서요? 네, 진보 우위였던 헌법재판소가 보수 우위로 바뀝니다. 그것도 한참 동안요. 현재 헌재 구도를 살펴볼까요? 진보 성향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3명의 중도 성향 재판관까지 진보 3, 중도 3, 보수 2명 구도입니다.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1명 많았죠. 그런데 다음 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재판관 3명으로 채워지면 헌재의 균형추는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도 진보 성향 재판관은 2명으로 줄어들고요.
보수 성향 재판관은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합류로 2명에서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저 보수 우위 구도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 4년간을 이런 구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5년의 대통령보다 긴 영향이 큰데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다음으로 퇴임하는 재판관, 중도 성향의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인데요. 임기가 언제까지인가 봤더니 각각 2029년 3월과 4월 퇴임이더라고요. 이때까진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두 재판관 후임은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서 6월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거죠. 네, 저렇게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헌재의 구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처럼요.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사건이 헌재로 넘어올 때 헌재가 보수 성향의 무게를 둔 결정을 내릴 가능성 높아지고요.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대립하는 헌법 소원도 비슷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게 이런 때문이겠군요. 네, 일단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지명목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려는 구상이 틀어진 영향이 가장 크고요.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헌법재판소가 보수 우위인 게 달가울 리가 없죠.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계속 여부를 두고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당선 전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한다는 게 이 대표와 민주당 주장이었죠. 만약 법원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대표 재판을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하면 이 대표 측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서 반전을 도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 우위 헌재에선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도 반발 이유란 분석입니다. 그럼 다시 진보 우위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후보가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고요. 먼저 대법원장을 진보 성향으로 바꿔서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 후임을 진보 성향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몫인 정영식 재판관 후임도 진보 성향으로 임명해야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정영식 재판관 임기가 2029년 12월에나 끝나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나 헌재 구성을 진보 우위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직격탄 날렸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지 않겠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허를 찔렀다는 반응입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토끼에 비유하며 대통령이 된 줄 아냐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선 한대행 스스로가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탄핵 카드는 일단 꺼내진 않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카드는 수면 아래로 넣어놓고 법적 조치부터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파면당한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즉각 본회의를 열고 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대행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불러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한덕수 대행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 당 안팎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본인은 고사 중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망론에 힘을 실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가 한 대행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한 겁니다. 저한테 물어봐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한 대행에게 연락해 출마를 설득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최근 한 대행과 통화했다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까지 일제히 한 대행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민주당이 공격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그런 당리당략 이런 식으로 한덕수 대행을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국정 붕괴를 막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한 대행에 대한 출마 설득 마지노선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보는 기류가 강합니다. 당내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등 레이스가 시작되면 중간 합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수. 정말 예상치 못한 헌법재판관 지명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에 대한 관심이 식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에 힘을 싣던 국민의힘에도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대선일을 이제 공고를 했는데 왜 하필 오늘 지명을 했을까요? 네, 한대행 측이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요, 바로 임기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열흘 후면 만료되니까 빈자리가 없게끔 준비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명에 담긴 본질적인 이유는 야당 견제라는 게 주변의 설명입니다. 국회에 이어 헌재 내부 구도까지 민주당에 유리한 형태로 넘겨줄 수는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 거라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반대해온 마은혁 후보자도 오늘 임명을 했거든요. 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반응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반갑지 않지만 재판관 2명 몫의 보수 진영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요. 좀 더 알아보니까 한대행의 이런 의중은 이미 직무 복귀 때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탄핵 기각 이후 직무에서 복귀한 뒤 여당 지도부에 재판관 지명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야,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요. 민주당이 알박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정권 교체를 이루더라도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탄핵을 결정하는 곳이죠. 9명 중 6명이면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아는 기자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5년 내내 보수 우위 구도가 되는 거죠. 탄핵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다와 같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도 헌재를 활용하는 방식이 종종 거론됐는데 그것도 이제는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제 한덕수 대행 탄핵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강수까지 뒀는데 정작 오늘은 탄핵 이야기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게 또 골치 아픈 대목입니다. 재판관 지명 소식에 즉각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조국 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탄핵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행의 결정이 조기 대선 출마의 밑자락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건데요. 권한대행이 선거 관리를 버리고 후보로 뛴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겠죠. 그래서 고의로 민주당을 자극한 거고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그 구실로 자진 사퇴하며 선거에 나서는 구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대행이 대선 출마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는 건데
실제로 한대행이 출마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요, 대선 출마할 수 없다, 대선 출마 없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국민의힘이 한대행의 설득에 다 거는 분위기죠. 여권에서는 오늘 결단의 시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침 오늘이 대선 공고일이기도 하고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죠. 강수를 둔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오늘 한덕수 대행의 이 마지막 멘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둔 말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들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임명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열라고 되어 있지만 청문회를 안 열었다고 해서 대통령 몫의 지명자 임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예고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인데요. 법원이 제동을 걸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임명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윤 기자였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56일간의 초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성원 기자입니다. 6월 3일 장미 대선이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짜를 6월 3일 화요일로 최종 확정한 겁니다. 대통령 거리 후 6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헌법에 따른 겁니다.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해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로 예정됐던 6월 수능 모의 평가는 하루 미뤄 4일에 진행합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기준 유권자는 4,428만 명. 이번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다음 달 22일 정해지는데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천에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선거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례없이 높은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필요한 경비 3,957억 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함께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확정된 대선 시간표에 따라 앞으로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홍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일이 확정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 높은 정치적 관심, 부정선거 의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는 5월 10일과 11일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어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22일간 진행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전국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고 같은 달 24일까지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이 매 세대에 발송됩니다. 오늘부터 56일 뒤면 6월 3일 본투표 날입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규정이 적용돼 통상 투표 마감 시간인 저녁 6시보다 2시간 늘어난 겁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제외투표는 이보다 앞선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 투표소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실시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6월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양당 모두 앞으로 한 달 안에 당 대선 후보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 대선 후보가
5월 첫째 주에 확정됩니다. 양당 모두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후보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을 위해 두세 차례 예비 경선 컷오프를 거쳐 후보들을 압축하고 최종 2명까지 추려 본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컷오프 절차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선 기간 TV토론회는 3회 정도로 최소화하고 지역 순회 경선 없이 모바일 투표로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후보가 7명을 넘을 경우 한 차례 컷오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16일과 17일 양일간 예비 경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경선은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서울까지 총 4곳에서 치러지고 각 권역별로 개표가 이뤄집니다. 예비 경선을 하지 않을 경우엔 다음 달 1일쯤 후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와 마찬가지로 선관위 공식 토론과 비공식 언론 토론이 각각 3회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대권 주자들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밝힌 뒤 퇴임식에서 직접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출마 결심 이유로는 책임감을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느껴서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강성 보수 이미지를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안타깝다면서도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파면이 되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계엄은 저는 반대했습니다만은 반대할 기회도 없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묻자 이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친형을 언급하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형님, 그 형수님 다들 잘 압니다. 김 장관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공식 출마 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내일 회견 직후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 5년 만입니다. 실무진을 위한 사무실도 여의도에 마련했고 다음 주 중 개소식을 열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법률가 출신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의사이자 IT 전문가인 점을 내세웠습니다. 계속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해 주십시오. 당선 가능한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의사 출신 IT 전문가라는 점을 차별화로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 경제인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안 의원은 교육과 기업 혁신을 통해 AI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AI, 양자 컴퓨팅, 의료 세계 강국을 공약했습니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12년 중도 하차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이번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안 의원은 낮은 지지율 타겟책을 질문하자 중도 2030 강점을 부각했고
일반 국민 비율을 높이는 경선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개헌 추진을 약속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섭니다. 캠프 사무실로는 국회 앞 용산 빌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당대표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섭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경선 규칙 설정을 후보인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당장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며칠간 숨을 고르며 대선 채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출마 선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캠프 건물은 국회 인근 용산 빌딩을 검토 중입니다. 용산 빌딩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꾸린 곳으로 여의도 명당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는 경선 캠프를 여의도 국동 BIP 건물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 출석차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대선 기간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실한 출석으로 사법 리스크 논란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대장동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북 송금, 법인카드 재판 일정 등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오늘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오는 금요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옵니다. 제3의 장소도 물색했지만 원래 살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이삿짐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참모들과 산책을 하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흘 뒤인 오는 11일 대통령 관저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대통령직 파면 일주일 만에 본래 살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삿짐 이동은 먼저 오늘부터 시작하고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동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서초동 자택 내부 청소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아파트 형태인 점, 10마리가 넘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경호동을 세울 수 없지만 아크로비스타 인근 공실을 확보해 경호동처럼 사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초기 6개월 정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며 경호가 이루어졌던 만큼 당시 기준에 준한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경호처 측 설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가면 이후 개인주택 형태의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상 입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는 날,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도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배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용산 시대는 이대로 마감되는 걸까요? 여야 후보 모두에게서 당선되면 청와대 재이전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용산은 싫고 세종은 공사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일단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진영을 막론하고 계속 용산에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주술적 의혹이 있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 복귀와 세종시 이전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용산으로 갔다가 청와대가 정비되는 대로 들어가는 게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집무실은 완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예산이 덜 든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종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뭐 조 단위 얘기하고 이러던데 그게
과연 우리가 용산에 1,000억 들었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랬는데.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은 하되 청와대를 개조를 해서 반면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내란의 소굴인 용산에서 벗어나 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옮겨야 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세종시 이전을 주장합니다. 일각에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청와대는 개방이 돼 있죠. 다시 대통령이 들어가려면 시설과 보안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집무실 재이전에 1년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을 찾아가 봤습니다. 휴관일인데도 주변이 관람객들로 붐빕니다. 관람객들이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재이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찾아온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하면은 못 들어갈까 봐 친구하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에서 청와대 재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3년 가까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탓에 재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 외관을 바꾸고 도청 방지 시스템 같은 보안 시설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공간이 많아 보수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경호학과 교수도 청와대는 모두가 구조를 알 정도로 완전히 노출됐다며 북한 등 적국이 장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2-3달 공사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이전을 담당했던 인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행정기관과 군부대 보안 시스템을 연결하는 동안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각국 특파원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관세도 올리고 수입도 금지하겠다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윤성 특파원, 중국은 맞불 전략이에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라며 제시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경제적 괴롭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맞대응을 천명했습니다. And I said if that tariff isn't removed by tomorrow at 12 o'clock, we're putting a 50% tariff on above the tariffs that we put on. 执意打关税战、贸易战。 中方必将奉陪到底。 중국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이 현재 54%인 대중관세에 50%를 더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조치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관영 신화통신은 SNS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가금육과 영화 등의 수입 금지, 펜타닐 관련 협력 중단 등을 중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 참여 제한과 법률 자문 등 서비스 영역의 제한 조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을 촌놈들이라고 부른 데 대해 중국 정부는 무지하고 예의가 없는 말이라며 놀랍고 슬프기까지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24% 상호관세를 적용받는 일본은 분주합니다. 예외를 받아보겠다고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는데요. 별다른 소득은 없어 보입니다. 도쿄 송찬호 특파원. 자, 이시바 총리는 그야말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두고 국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본부장을 맡고 내각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분간 통화했습니다.
日本が5年連続で世界最大の対米投資国であると旨を述べつ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You're going to have to open up your country because we sold no cars, like 0 cars in Japan, and they sold millions of cars into our country. 양국 정상은 장관급 협의를 이어나가는 데엔 합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담당자로 자신의 측근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 파트너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본이 매우 빨리 나섰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회담 이후 백악관에 방문한 LA 다저스 선수들을 만난 자리에선 일본인인 오타니 쇼헤이를 치켜 세웠습니다. Looks like a movie star. He's got a good future, I'm telling you. 일본에선 오타니 효과가 관세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이번엔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유럽연합이 협상 모드로 방향을 틀고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강경합니다. 최주현 워싱턴 특파원. 자, 이제 상호 관세 발효 하루 전인데 미국 증시가 널뛰었는데 그게 오보 때문이라면서요. 네, 미국 증시 개장 속에서 이 상호 관세 90일 유예 부과 가능성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즉각 부인했지만 그 10여 분 사이에 시총 3,500조 원이 불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보도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발언이 와전되면서 나왔습니다. 해싯 위원장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겁니다. 현지 언론들이 이 발언을 상호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 해석하면서 나스닥이 10%, 다우가 7% 오르는 등 모든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10여 분 만에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자 주가 지수도 곧바로 떨어졌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월가의 불안한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초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유럽연합은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제한하며 협상 모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We stand ready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Indeed, we have offered 0 for 0 tariffs for industrial goods, as we have successfully done with many other trading partners. 하지만 트럼프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잠시 뒤 워싱턴에 도착해 미 정부와 관세 협의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오늘 오후 10명 넘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북한군들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는데 이들 중 일부는 무장 상태였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건 오늘 오후 5시쯤. 북한군들은 군사분계선을 약 50m 넘어왔고 이를 본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침범한 북한군 10여 명 중 다수는 무장을 한 상태였는데 일부는 방호복을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합참은 북한군 1,500여 명이 접촉 지역에서 불모지 개척 작업과 철조망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해당 작업을 하던 북한군이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 지역에서는 불모지 작업과 철조망 설치 등의 지금 작업을 약 1,500여 명들의 수준으로 나와서 하고 있고 합참 관계자는 불모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탐방으로 분석한다며 지뢰지대를 정찰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건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6월 한 달 동안에만 4차례 이상 북한군이 넘어와 고의적인 도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피부 시술을 하던 한의원의 별점 테러가 이어졌는데 경찰이 수사에 잡고 보니 현직 의사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대한 후기 글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감당 가능하겠냐는 등의 내용과 함께 별점을 1점만 줬습니다.
갑자기 하루에 1시간 내에 100개 정도의 리뷰가 1점이 찍히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한의원 측이 후기 작성자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작성자 중 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 1명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한의원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는 걸 비판하려고 이 같은 글과 평점을 올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도 이런 후기가 올라온 시점에 이 한의원의 피부 시술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들은 피부 미용 시술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사 2명은 합의금과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한의원 측에 제출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사건과 관련해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고 의사협회 측은 수사 사항을 확인해야 해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우리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몰래 오간 외국인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와 돼지 내장을 팔려고 했다는데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관실의 항해 장비를 열어보자 뒤쪽에 한글로 봉인이라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도 세관이라는 표식이 선명합니다. 북한 세관이 부착한 겁니다.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도 나옵니다. 2월 18일 날 북한 원산항에서 수리부품 요청서 압수하겠습니다. 1,500톤급 몽골 선적 화물선은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흘 뒤 북한 원산항에 입항해 3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후 구비를 위해 부산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행 법상 외국 선박이라도 남북한 간의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배의 위치를 알리는 식별 장치를 끄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해경이 국정원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배엔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과 선원 8명이 타고 있었고 소와 돼지 부산물 450톤을 싣고 있었습니다. 선장 A씨는 소와 돼지 내장을 북한에 팔기 위해 갔지만 못 팔고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팔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거기서 하역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물건을 그대로 신고. 해경은 선장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한편 화물선을 소유하고 있는 대만 소재 범인도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활짝 핀 꽃을 보며 시민들은 모처럼의 봄을 만끽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거리에 피어난 벚꽃들이 봄이 왔다는 걸 뽐내듯 사람들을 반깁니다. 여의도 국회 주변 벚꽃은 80% 이상 펴 말 그대로 활짝 핀 상태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확실히 축제 분위기도 있고 확실히 나오니까 또 공기도 오늘은 맑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너무 좋죠. 작년에도 왔는데 이제 그땐 유모차 타고 이제 안겨서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커가지고 뛰어다니고 오자마자 엄청 뛰어다니더라고요. 여의도 봄꽃 축제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닷새간 열립니다. 지난주 대통령 탄핵 선고로 시작이 예정보다 나흘 늦어졌지만 시민들은 좋기만 합니다. 시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벚꽃이 핀 것처럼 이제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벚꽃이 많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좀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건 비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5에서 20mm 내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올해 분홍빛 벚꽃 물결은 예년보다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보수 잠룡들의 출마도 임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알리기에 주력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모레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런 간담회에서 학습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주겠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약자를 위한 정책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검증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게 사실 저의 정말 바라는 목표거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딤돌 소득 제도를 확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맞대응하고 재건축과 재개발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 시장은 이번 주 중으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여권 주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국회 계단 앞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추경 규모를 과감하게 늘려잡아야 한다며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 모드에선 향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관심이죠. 이재명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재판이 어떻게 될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으시는 건가요?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 3심을 기다리고 있고 대장동 재판은 1심,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도 준비 절차 중입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멈출지도 관심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을 대통령이 되면 계속 받는지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사법기관들은 정확한 해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도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도 긍정과 부정 견해가 있는 걸로 안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사법기관의 유보적 입장이 대선 이후 전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상법 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되면 직을 내려놓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경제 상황이 어려워 그럴 수 없다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직을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F4A와 청소년 행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 중국, 스위스로 해외 출장도 갈 예정입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하지만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공식 사표는 내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금융수장들이 만류했다고 스스로 털어놓았고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거취를 정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탄핵 선고 후에도 오히려 더 현안을 챙기며 사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결국 임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본인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한다 등의 비판이 나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탄핵으로 임명권자가 없고 경제 상황이 엄중해 사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을 선관위가 전원 임용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못하겠다더니 여론 압박이 밀린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부 직원들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전원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분노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 직후 선관위 노조를 포함해 내부 직원들의 공개 반발이 터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선관위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위법한 직무배제와 비례 원칙을 무시한 일괄적 임용취소 조치를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기 전 임용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내부 반발은 어제 임용취소 결정 회의에서도 터져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사무처 출신의 선관위원은 임용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선관위원도 대선을 앞두고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결정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관위는 내부 반발에 상관없이 임용 취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의 경우 임용 취소 확정 전까지 별도의 중징계 처분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희래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당시에 사드 포대 배치를 늦추려고 미사일과 레이더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시킨 혐의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 배치가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고의로 지연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 중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에겐 2급 군사비밀인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 반입, 작전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 서주석 전 국방차관에겐 사드 반대단체에 6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와 자재 반입 등 작전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드 반대단체가 장비 반입 이래 집회 참가자를 최대 4배까지 늘린 것도 이 정부 덕분이라고 본 겁니다. 사드 반대단체에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도 포함됐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채널A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정 전 실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요즘 캠프 이제 차려야 되니까 명당 차느라 바쁘겠죠. 네, 제가 대선 주자 캠프가 차려질 건물들이 모여있는 여의도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국회 맞은편에 옹기종기 모여있더라고요. 네, 집기를 옮기느라가 바쁜 모습이네요. 네, 3명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몰린 대하빌딩. 하루 종일 이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대하빌딩, 명당으로 유명하죠. 네, 하지만 이 대하빌딩 한 곳이 아닙니다. 이 건물 주변 건물들에도 이 대선 주자들 바쁘게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현장에서 보여드리면요. 먼저 김문수 전 장관의 캠프가 꾸려질 빌딩, 건너편엔 한동훈, 홍준표, 유정복 시장의 캠프가 꾸려질 빌딩이 있고요. 또 건너편엔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의 캠프가 꾸려질 빌딩이 있습니다. 김동연 부사님이 이제 예산이 같은 집안에. 마지막 말 들어보면 건물 소유주가 한 가족이에요. 맞습니다. 이 명당으로 꼽히는 주요 건물, 알고 보니 고 김용도 전 평화민주당 의원이 소유했는데요. 네, 그러면 보면 대하빌딩은 보수 쪽, 대산빌딩은 좀 진보 쪽 이런 겁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 전 의원이 별세한 뒤에 지금은 장남, 차남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빌딩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선됐고요. 장남이 소유한 또 다른 건물은 이재명 대표가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명당으로 소문난 빌딩엔 이런 속사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이제 사실 꺼려하세요. 한정된 빌딩 내에서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수나 진보가 같이 쓰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당선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단기 임대인데다가 취재진과 방문객들이 북새통을 이뤄 피한다는 건데요. 건물이 한정되다 보니 자연스레 명당이 됐다는 해석입니다. 현실적인 좀 이유가 있었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산표 던지고 있는데 형도 아웃 없어요? 네, 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전 장관 이 본게임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홍 시장이 선제 공격했습니다. 독선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 갑자기 김 전 장관을 끌어들였는데요. 문수 형은 탈레반이라며 나는 다르다고 한 겁니다. 자신은 더 유연하다면서요. 형이라고 부르지만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탈레반은 테러 조직이잖아요. 네, 두 사람 보수 정통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층이 겹치다 보니 전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인데요. 사실 두 사람 YS 퀴즈로 1996년 나란히 정계 입문해서 호형호재하는 사이죠. 김무성 대표하고 잘 지내고 김무성 대표 신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말고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네, 과거엔 참 두 사람 모두 저격수로도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 쪽도 뭐 좀 맞받았습니까? 네, 아우의 공격에 형은 이렇게 답하던데요. 홍 시장님의 또 고견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뭘 어떻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네, 아직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했다는데요. 그 어떤 단어로도 이 대표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다고요.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지멋대로 재판도 불출석하고 형수한테는 쌍욕을 하고 비겁한 버꾸라지 히틀러가 저는 될 수도 있고 후한무치, 모렴치, 뻔뻔함, 도덕 불감증 이걸 한마디로 좀 우리 기자분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실컷 다 말하더니 또 신조어 공모까지 하네요. 네, 조건도 있습니다. 수위는 높되 품격은 있어야 한다고요. 홍준표 시장처럼 양아치라도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저거는 양아치다. 하는 짓이 양아치다. 이런 단어도 부족한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누가 누굴 지적하냐는 반응인데요. 달아오를 대선에선 품격 있는 대결 펼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하동 산불에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립니다. 늦은 오후 서쪽을 시작으로 차츰 전국에 확대되겠고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수도권은 비의 양이 적어 먼지를 씻어주진 못합니다. 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집니다. 서울 8도, 춘천 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엔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오릅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잦은데요. 금요일에 날이 겠다가 주말에 다시 비가 오겠고요. 날도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